네, 앞서 보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판만 6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과 무기형 중에 이제 재판부가 무기형이라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설시한 양형 이유만 놓고 설명을 드리자면 실탄 소지와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점, 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사건 이전에 어떤 범행 전략이 없다거나 고령의 나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설시하면서 사형 선고가 아닌 무기징역 선고로 최종적인 판단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로 든 것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비교적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수첩의 내용이 물론 물리력의 어떤 행사 내용도 적혀 있긴 했지만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장기간 이걸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더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특검 측에서 지난달 초에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10월부터 장기간 내란을 획책하고 모의했고 준비를 치밀하게 해왔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첩이 내용이 조악하고 그리고 보관 상황이라든가 기재된 내용들이 굉장히 실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해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장기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계획되지 않은 부분 또한 실탄 사용과 같은 물리력을 자제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유일한 선례라고 볼 수 있는 전두환 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랑은 좀 비교되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두환 씨처럼 사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무기징역형을 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인데다가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이게 집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도 내심의 의사로 좀 고려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으로 어쨌든 형이 조금 낮아진 거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 구성 요건이라고 하면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폭동이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인정을 한 거죠.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뭡니까? 일단 재판부에서 설시한 내용 중에 오늘의 내용 중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비상계엄이 국가 긴급권의 행사로서 그 요건과 이 실질을 정당하게 갖추어서 행사가 되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맞다라고 기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도 기존에 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자체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란죄의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들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 나왔었는데요.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국헌 문란 목적을 판단하는 구성 표지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 절차적 요건을 어디까지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만 판단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긴급 통치권으로서 이 비상계엄 행사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정확한 구별 표지로 삼기보다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적법한 비상계엄의 선포라면 할 수 없는 행정사법권의 침해가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설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여러 번 강조한 구별 표지가 뭐였냐면 군이 국회로 들어갔고 국회를 봉쇄했고 장악하려 시도를 했고 실질적으로 일부 점거가 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입을 통제하고 이게 지시가 이행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상계엄, 그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 긴급권 행사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봉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이 국회로 들어갔고 이걸 계획을 했고 실제로 이행이 되었다. 그래서 국회를 봉쇄하고 안에 있는 의원들, 월담하는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거나 관계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폭동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있었는데 이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확립된 판례로도 최강의 폭행 또는 협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 폭력 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에 있었던 판례를 보면 그 폭력 행위의 행사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헬기가 투입이 되고 특임단을 비롯한 군과 경력들이 국회로 들어갔고 그리고 월담하는 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걸 실제로 이행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최소한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는 이르는 폭동이 맞다라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의 이제 권한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내란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제 직위원 재판부는 이 목적 자체가 우리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 자체가 내란죄에 성립한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재판부마다 내란죄 성립을 보는 이제 시각이 다 다른 건데 이게 좀 뭐 일반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재판부마다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 점을 좀 인정해야 될까요? 요건을 구별 표지로 봐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위원 재판부가 상세하게 설시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다 시각이 다르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국가 긴급권 행사, 예를 들면 전시, 사변, 기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가 동일하게 판단한 부분이고 선례와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어떤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필수 불가결하게 마지막 수단으로서 대통령이 긴급하게 행사해야 되는 이 목적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기 집권을 노린다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견 같은 것들을 관철하려 시도한다든가 이런 다른 목적, 그리고 좀 더 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 헌법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마비시키거나 정지시키려고 했다면 그것이 장기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당 기간 정도 정지가 실제로 됐고 권능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국헌 문란의 목적을 판단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특검의 주장도 그렇고 재판부의 판단 내용도 그렇고 그 취지를 종합해서 보면 예를 들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국헌 문란의 목적의 구별 표지에 해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그런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목적의 비상계엄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 헌법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까지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다 정확하게 내란죄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구별 표지다라고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은 비슷하지만 다만 절차적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다소 결을 달리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계속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자주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목적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혹시나 어떤 독재적인 판단, 독자적인 판단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12.3 비상계엄의 밤에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국회로 들어가서 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선포를 했고 그래서 그 결의안 통과가 되니까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것이었단 말이죠. 재판부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본 것입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견제 권한을 준 국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 했고 실제로 상당 기간 마비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도록 미리 계획도 했고 군과 경찰을 실제로 동원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날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이 성공을 해서 국회가 완전히 장악이 됐다라고 하면 국회가 마비된 상태에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악이 성공했다고 하면 비상계엄 자체를 언제 해제할 수 있을지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만 달려있겠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국회의 기능 행사를 장기간 마비시킬 계획까지도 있었다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요한 구별 표지로 군이 국회에 들어갔다, 경찰이 국회에 들어갔고 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관계자의 출입을 잠시 해제되기는 했으나 1차, 2차에 거쳐서 통제를 했고 이것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계획하고 지시하고 그 이후에 대책까지 논의했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란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예. 자, 오늘 선고 내용에서도 군과 경찰이 사실 무슨 죄냐, 그들의 실추된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거냐라는 말도 있었긴 합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반응을 내놨는데요. 1심 결과에 대해서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다. 수십 번 진행했던 공판은 결국 요식행위였냐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도 이제 상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다소간의 결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에서는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죄가 인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가서도 다투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것은 내란죄의 성부 그 이전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해서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했다. 이거 공소 기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재판 등을 통해서 이전 재판도 그렇고 오늘의 판결도 그렇고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하게 있다는 내용까지 다 인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 지기현 판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이 설령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증거들만 가지고도 내란죄의 유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증거가 있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논리를 뒤집는다, 완전히 유죄에서 무죄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여론 결집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할 것 같은데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항소권을 적극적으로 포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항소심 재판을 보이콧하고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설령 양형에는 불리해질지언정 외부에 있는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완전히 보이콧하면서 정치적으로 강하게 돌파해 나갈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재판은 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론이 결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1심에서 지금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만약에 무기징역형까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사형 선고가 났다고 하면은 사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었겠지만 예. 어차피 양형 부분에 대해서 다툰다 하더라도 지금 1심에서 판단된 양형 사유 외에 기타 다른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죄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항소심을 보이콧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추후에 사면받을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항소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특검 측은 어떨까요? 특검 측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특검은 항소하겠습니까? 특검은 항소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선고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7명의 피고인들도 있었거든요. 예. 이 피고인들의 양형이 뭐 과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형량보다 대부분 조금 낮게 나온 선에서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목현태 경비대장 같은 경우에는 12년 구형을 받았는데 3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징역 23년형이 지금 굉장히 무겁게 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윤 전 대통령까지 한꺼번에 항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특히 장기간 내란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됐고 실탄 사용 자제 등 물리력을 자제했다는 점도 중요한 양형 사유로 판단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의 증명력이라든가 증거의 어떤 신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같은 경우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였는데도 징역 7년이 선고된 반면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23년형이 선고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동일한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혐의를 놓고 어느 정도 형량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간극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다 법적인 평가를 무겁게 받던 이진관 판사의 그 판결문,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 등을 근거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무겁게 선고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특검 측 혹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제 2심이 진행이 되는 건데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금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재판 속도가 지금까지보다는 좀 빠르지 않겠냐라는 전망은 있어요. 그렇죠. 전담 재판부에서 여러 관련 사건들을 한꺼번에 심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건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더욱더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부 병합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속도 자체는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 특검법에 따라서 항소심은 3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치도록 원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 기간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1심보다 항소심에서는 그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맞습니다. 예. 절반 정도로 그 속도가 늘어나는데요. 그러니까 기간이 줄어들게 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1심에서 이 증인신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1심과 2심, 항소심은 연결되는 속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한번 법정에 불러서 신문했던 증인을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상 다시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다 생략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증인신문 결과들을 계속해서 같은 뭐 속심이라고 하면 연결되는 심리라고 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 증거 능력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인정한다든가 그 내용들이 사실관계로 그 자체로 인정이 되고 다만 법적인 평가는 좀 달리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주 반대되는 증거가 나온다든가 그 증인의 증명력을 탄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절차들도 좀 간소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행 속도 자체는 다소간 빨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오늘 이 1심 선고가 마침표는 아닙니다. 오늘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7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체포방해 혐의는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6개는 지금 1심 선고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선고가 남은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지금 남은 재판들을 살펴보면 이 12.3 비상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재판은 체포방해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1심 선고가 난 상태이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이적죄 재판이 지금 시작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을 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 이른바 햄버거 회동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관련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관련된 혐의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도 또 재판이 이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위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내란 특검 말고 다른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최병 수사 외압 사건이라든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는 직권 남용 등 혐의, 그리고 명태균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사실상 12.3 비상계엄과는 다소간 결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이미 관련 재판에서도 판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보다는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2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는 일주일 안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남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들도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